계명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홍원식입니다. 오늘은 이 심경후론, 퇴계학의 대표적 저술인 심경후론을 중심으로 해서 퇴계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심경 후론이라는 이 퇴계 선생의 이 저술은 정민정이라는 사람의 그 심경부주라는 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이 심경부주 관련 대표적인 저술이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말고도 퇴계 선생은 심경부주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특히 그 편지글, 제자들과의 편지글 속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적 어떤 정리한 본인의 견해를 정리한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 정민정의 결국은 심경부주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일단 먼저 이걸 이해를 해야만 이제 심경후론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민정의 심경부주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민정의 심경부주, 이 정민정이라는 인물은 퇴계 선생보다 한 2세대 정도 앞서서 중국, 그러니까 명나라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 저술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수십여 종에 이르는 그 심경부주 관련 저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바로 이 정민정이라는 인물은 중국 명나라 때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고 이 책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면은 유독 이 한국 유학, 한국 주자학과 관련되어서 이 심경부주가 유별나게 중시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문제가 된 책이다. 이런 위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직접적인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퇴계 선생이 이 책을 너무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퇴계 선생이 중시를 하니까 퇴계 선생의 제자들도 중시하게 되고 또 이후에 바로 제자들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이 유학자들, 그러니까 퇴계학을 개성한 계열과 또 퇴계학을 비판하는 입장에 선 계열에서도 워낙 퇴계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수십여 종의 저술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 유학의 아주 특징적인 무슨 현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퇴계 선생이 이렇게 중시했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심경부주를 얻어본 이후에 비로소 마음심자 이 심학의 연원과 심법의 정미함을 알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나는 평생 이 책을 믿기를 신명과 같이 하였고 이 책을 공경하기를 음한 아버지를 대하듯 하였다. 이런 말을 직접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애초 도학에 감흥하여 일어선 것은 이 책의 힘이다. 그런 까닭에 평생토록 이 책을 높이고 믿어서 사서, 주자학자들이 가장 높였던 책이죠. 사서라든가 근사록, 역시 주자학자들이 높였던 책입니다. 뭐 이거는 필독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서와 근사록 아래에 두지 않았다.
늘 그러니까 이 심경부주란 책을 끼고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본인의 학문적 어떤 이 작업 속에서도 이 심경부주라는 것이 깊게 우리가 관여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경부주 퇴계 선생이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미 그 학단에서도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그냥 중요한 책이라서 본 게 아니고 논쟁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미 퇴계학파 내에서도 논쟁이 일어나고 그 논쟁을 1차 마무리하면서 지은 글이 바로 퇴계 선생의 심경후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퇴계학파의 후예들대로 다시 연구를 이어가고 또 율곡학파 쪽에서는 이 심경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들의 철학 입장에서 또 비판적 어떤 글들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 말까지 근 20세기에 이르도록 이 심경의 부주 문제는 결국 퇴계학파와 율곡학파라는 그 대립구도 속에서 계속 생명력을 이어가면서 중시되었던 그리고 또 문제가 되었던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심경부주는 이 숙종 때 워낙 신하들이 심경부주를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국가에서 편찬을 하도록 왕명에 의해서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그냥 책이 아니고 임금의 명에 의해서 관찬되었다. 국가 편찬 주체가 국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책의 위상은 아주 그러니까 중요도는 높아진 그러나 또한 그만큼 논쟁의 또 중심에 서게 된 어떤 이러한 아주 독특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경부주라는 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책인가 그걸 좀 살펴보면은 이 심경부주는 그 정민정은 명나라 퇴계 이황보다 약간 앞선 시기 사람이라 했습니다. 한 두세 대. 그런데 이 심경부주는 그에 앞서서 이 주희, 남송의 주희 바로 주자학을 집대성했던 주희의 우리가 재전제자, 그 2대 제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바로 제자라 보기도 하고 2대 제자로 보기도 합니다. 나이가 아주 애매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서산 진덕수라는 사람이 심경이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근데 이 진덕수가 편찬한 심경에다가 부주라는 말은 주석을 덧붙임 이런 뜻이죠. 주석을 덧붙임. 그래서 말 그대로 진덕수의 심경에다가 부주를 덧붙인 책이 심경부주입니다. 우리가 심경이라는 건 풀이하면은 마음경전이죠. 그런데 좀 더 풀이하면은 마음 공부와 관계된 내용을 담은 경. 이렇게 보면 마음 공부와 관계된 내용을 담은 경.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진덕수가 이 심경을 편찬할 때, 이 삼경, 그러니까 시, 서역, 시경, 서경, 주역, 그리고 이 사서, 논어, 이 대학, 중용, 맹자, 이 사서, 그리고 악기라는 책, 그리고 송나라 때에 이 신유학을 열었다고 일컬어지는 주돈이, 호가 염계이죠. 그리고 이정, 그리고 정명도 정의천 형제, 정호, 정의, 호가 명도 이천입니다. 그리고 범준, 그리고 주희,
이 사람들의 글 문장 가운데 37개를 뽑아가지고 각각 이거를 장으로 만든 겁니다. 총 그러니까 37가지 문장을 뽑아서 그걸 장으로 만들고 그 아래에다가 송나라 제현들, 바로 이제 주자학의 선구자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송나라 이 제현들의 그 글을 주로 달아가지고 이제 편찬을 한 겁니다. 이게 심경입니다. 경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송대 학자들의 그 문장을 붙여서 줄을 달아서 만든 책.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진덕수의 심경에다가 이 진덕수에서 이 정민정 사이는, 진덕수는 남송 사람이고 그 사이에 원나라를 지나서 명나라를 지나서, 그러니까 한참 무지요. 한 300~400년, 한 300년, 한 200년 뭐 이래 되겠네. 200 몇십 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 정민정이 진덕수의 심경이라는 책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뭔가 내용이 좀 그 기본 체제는 그냥 두는데 좀 더 줄을 달아야겠다. 그래 해서 이제 그 줄을 달면서 이 내용이 많기로는 이 주희의 그 글 내용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순수한 주자학자들의 내용만 아닌 이 주자와 이 학문적으로 대립했던, 그래서 이미 주자 생전에 큰 논쟁을 일으켰던 바로 육구연, 호가상산, 그래서 육구연의 학문을 상산학이라고 하는데, 이 상산학과 관련된 아니면 관련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내용도 함께 섞어서 줄을 달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심경은 기본적으로 순수 주자학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진덕수의 심경은 그런 책이라면은 심경부주는 그걸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 주석에 달린 그 부주에 달린 내용이, 상산학의 내용이 많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이제 논란을 일으킬 만큼의 그 많이 포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의 소지를 가지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이 상산학의 어떤 문장들이 들어간 이걸 퇴계가 존중했으니까 도대체 퇴계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상산을 인정한 건가? 뭐 이제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이미 이제 내재되었던 거고, 특히 이 끝에 보면은 제일 논쟁이 많이 되었던 것이 이 심경의 마지막 장이 존덕성 제명장에서 존덕성제 명장, 제명장, 존덕성 제명장, 이 주위의 문장인데, 문제는 이 문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아래 달린 부주의 내용들이 문제인 거예요. 정민정이 갖다 붙인 부주의 내용을 상산학, 특히 이 장에다가 많이 상산학에 관계된 이런 의심되는 이런 내용들을 가져다가 추석을 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37장이지만은 제일 논쟁이 크게 일어났던 부분은 마지막 장, 바로 주위의 존덕성 제명장에 붙은 부주의 내용이 문제였던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민정은 이렇게 부주만 아니고 또 이제 그 편찬하면서 앞에다가 이 원나라의 유학자 정복심이란 사람의 이 심학도, 이 그림이죠. 심학의 체계를 그림으로 그린 이 심학도를
앞에다 붙이고 또 이 노제 허영에 인심도심도 넣었어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책을 정보한 거죠. 앞에다가 그림도 넣고 그리고 각 그 심경 원문에다가 송대 유학자들의 학설을 부주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편찬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가 된 거 핵심은 결국 심경에는 없었는데 심경 부주에는 상산학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바로 이 상산학, 육구연의 상산학인데 주의와 이 아호 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호사에서 벌인 논쟁, 지금은 거기에 아호 서원이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호 논쟁은 또 흔히 존덕성 도문학 공부 논쟁이라 해서 일명, 그러니까 이 아호 논쟁을 존덕성 도문학 논쟁, 아호 논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1차 논쟁입니다. 그 이후에도 주의와 육구연 간에는 논쟁이 이어집니다. 태극의 문제를 가지고도 논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통칭해서 아홉 논쟁이라고 하고 주의와 육구연 논쟁에서 주륙 논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히 제1차 논쟁이 존덕성 도문학 공부와 관계된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홉 논쟁 여기에서 보면은 이 주의는 이 두 가지 공부, 그러니까 두 가지 공부라는 게 주자학에서는 하나는 이제 그 존덕성 공부, 그리고 또 하나는 도문학 공부. 이거는 중용에 나오는 그 귀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자체를 가지고 보다도 결국 존덕성 공부는 마음 공부, 도문학 공부는 사물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물 공부란 걸 달리 말하면 이게 경전 공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은 마음 공부와 경전 공부, 마음 공부, 우리가 이걸 또 달리 말하면은 행, 실천의 문제. 그리고 경전 공부는 암, 지혜의 문제예요. 결국은 지와 행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존덕성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헷갈릴 거 없이 오히려 마음 공부와 경전 공부, 마음 공부와 경전 공부 혹은 지와 행과 지의 관계 문제, 이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이 주자학에서는 이 두 가지 공부, 지, 경전 공부, 행, 마음 공부 둘 다가 필요하다. 또 상호 영향을 준다. 서로가 서로를 앞으로 나아가게, 공부가 진척되게 도움을 준다. 이게 지행 호발, 지행 병진 이런 주장을 또 내놓고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육구연이. 육구연의 입장은 옛날 경전을 보면 공자, 맹자 어떤 데도 경전을 보면은 오로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실천의 영역이지, 행의 영역이지 언제 경전, 공부, 사물 공부, 암과 관계된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있어도 그거는 행과는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놓고 얘기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실천 중시, 행 중시 입장에서 주자학을 비판한 거예요. 실은 우리 주자학에 거기서 보면은 주자학 단계에 오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교, 도교와 이론적 어떤 경쟁 관계에서 알매의 문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했고
불교, 도교를 이론적으로 배척하는 가운데 주자학자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우리 유학에는 이 암과 관계된 요즘 철학으로 말하면 인식론이겠죠. 이에 대한 전문적 언급이 없는 거 연구도 없고 이전에 유학자들도 별 언급을 안 했어요. 육구연의 말이 맞아요. 언제 우리 성대 유학자들이 암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언급을 했냐는 거예요. 주자학에 와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유명한 주자학의 경물치지설입니다. 경물치지설. 주위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문장을 따듬다 죽었어요. 주자학을 집대성한. 정말 경전적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이 부분이 없이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체계적인 철학이 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경물치지설,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 이제 이어 학문이죠. 이에 대해서 정통 유학을 내세운 육구연, 이 상산학에서는 주위의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경전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논쟁이 터진 거예요. 논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났어요. 아우사에서. 그러면서 육구연과 그 육구령이라 해서 그 형제입니다. 형제가 함께 참석해서 제자들도 수십 명이 양쪽 진영에 앉았어요. 그래 이쪽 대표인 육구연, 육구령 이쪽에서 공격을 주자 주의를 공격을 한 거예요. 당신의 그 지와 관계된 이걸 이제 도문학 공부라고 한다 했죠. 너무 지리하다 이거예요. 경전 분석하고 주석 달고 하는 작업. 언제 우리 선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한 작업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거는 실천의 문제인데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전부 경전 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학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유학 공부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성년이 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에 대해서 주인은 바로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육구연 상산학은 너무 지나치게 간단하다. 태간 이라고 써요. 태간 지나치게 간단하다. 마음 공부만 하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유학의 본령에 맞는 것 같지만 서로 나의 주장이 옳다, 너의 주장이 옳다. 또 불교, 도교 막 이론적인 그게 난무하는데 어느 학설이 옳은지 또 같은 유학 안에서도 어떤 계율이 옳은지 어떤 주석이 옳은지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실천이 중요하지만 알매 영역이 먼저 확정이 되고 무엇이 요즘 말하면 진리인지를 무엇이 정답인지를 분명히 알고 실천을 해야지 그거를 빼버리고 실천만 강조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육구연의 공부 상산학의 그 주장은 너무 간단하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마음 공부만 하면 된다.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 논쟁과 이 연결성 속에서 이제 이 심경부주 그리고 그에 대한 논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주자학은 존덕성의 마음 공부와 도문학의 경전 공부를 다 또 똑같이 중시해야 된다. 육구연은 두 가지 공부를 함께 거론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유학 공부의 본령은 존덕성의 마음 공부다. 이 두 입장이 대립된 거죠.
물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철학적 차이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논쟁에서 표출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배경을 보고 우리가 두고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황은 이 33세 때 처음 이 심경부주란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제 참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이렇게 좋은 책을 이렇게 늦게 보다니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관직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9세 이 풍기군수, 그리고 50세 때 와서 이제 49세 때 이제 사직을 하죠. 그리고 50세 와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그 안동 예안에 와서 자기 본가에 와서 이 공부에 전념합니다. 어찌 보면 미뤄뒀던 공부를 이제 전념한다. 이래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전까지는 사실 퇴계 선생의 저술이 없습니다. 50세 이전에는. 그리고 에서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미뤄둔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숙제와 같은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주자전서와 그 주자전서로 공부해서 나온 그 결과가 지난 우리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주자서 저력 그리고 송계음명 리학통록 이런 책으로 정리되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미뤄뒀던 이 심경부주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본인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심경부주를 유별나게 강조를 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과정에서 본인도 이 심경부주를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 심경부주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선생은 퇴계 선생은 내대로 이 심경부주를 펴놓고 가르치니 자연스럽게 그래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제자들이 상당히 이해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 간에도 서로 견해가 다르고 또 학생들이 선생에게 질문도 한 거예요. 퇴계 선생에게. 옛날에는 특히 이제 질문을 할 때 가까운 거리에 직접 물을 수도 있지만은 꼭 글로 이렇게 질문 1, 질문 2 이걸 문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그에 대해 답을 편지로 해요. 그게 지금 책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거죠. 질의응답을 주로 이제 제자가 묻고 선생님이 답하는 이제 형식이죠. 뭐 선생님 묻는 경우는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제자가 묻고 선생님이 답하는 글인데 문제는 그냥 순전하게 질의응답이 오갔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견이 발생해 본 거예요. 여기에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스승과 제자 간에 제자와 스승 간에 이거를 논쟁이라 해야 될지 처음에는 질의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제자의 질문이 이게 질문 수준이 아니고 주장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이게 논쟁으로 비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퇴계 선생과 관계돼서 논쟁할 때 바로 앞 시간에 했던 사단 칠정 논쟁 이것만을 기억하는데 어찌 보면 이 논쟁 못지않는 논쟁이 바로 이 심경부주 관련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앞장선 인물이 월천조목이라는 제자예요. 이 월천조목이라는 제자는 퇴계 선생의 가장 이른 초기의 제자이고 또 같은 동향, 같은 그 지역 출신 제자이고 또 지금 도산서원에 가보면은 퇴계 선생이 주양이 되어 있고 유일하게 제자 가운데 배양된 인물이 바로 월천조목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월천 선생이 바로 스승에게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질문인가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어찌 보면 거의 공격성 질문이 있게 되고 수많은 서로 편지가 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1차 논변, 2차 논변으로 제가 정리를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논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정복심에 그리고 이제 이 논변, 2차 논변이 끝나고 난 뒤에 퇴계 선생이 심경후론을 짓습니다. 심경후론을 퇴계 선생이 짓고 난 뒤에 일단 이 논쟁은 일단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경후론은 바로 월천 조목과의 제자인 조목과의 편지 문답 크게 보면 뭐 세부적인 회수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게 보면은 1차 논변, 2차 논변 그걸 마무리하면서 퇴계 선생이 지은 글이 심경후론입니다. 그러면 그 1차 논변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심경부주, 정민정이 심경부주를 편찬하면서 제일 앞에다가 이 정복심이란 사람의 심학도라는 그림을 넣었다. 그리고 또 왕백의 인심도심도를 넣었다.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복심의 심학도 문제가 있다. 이거 나중에 이게 바로 퇴계선생의 성학십도 속에 포함되는 그림입니다. 그게 심경부주에도 실렸지만 또 그 실린 것에 대해서 제자인 조목이 공격을 했죠. 그런데 퇴계선생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성학십도 속에 다시 싣게 되는 바로 그거입니다. 이 정복심의 심학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심이라는 요 마음 심자 심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둘레에 심의 다양한 형태의 심을 이렇게 배치를 그리고 그 아래에 경이라는 또 둘레에다가 또 이 마음 공부와 관계된 위에는 마음과 관계된 밑에는 마음 공부와 관계된 그 마음 공부의 핵심이 경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심의 형태 또 마음 공부의 다양한 그 내용들 요걸 둘레에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조목은 이 잘못 배치되었다. 순서가 안 맞다. 위치가 안 맞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심둘레에 있는 것도 그렇고 아래 마음 공부와 관계된 경이라는 글자 둘레에 있는 것도 그렇다. 이 내용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다. 분류도 제대로 안 됐다. 순서도 안 맞다. 이런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왕백의 인심도심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경광부회 그리고 두찬 쓸데없는 거 내용들 너무 많이 달아놔. 그래서 자신이 아예 새롭게 그림을 그립니다. 인심도심 정일 집중도라는 그림을 새로 그려가지고 퇴계 선생이 보내요. 이거 왕백 이거 인심도심도 이거 못 씁니다. 이거. 제가 그린 게 이걸로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주에 대해서 정민정의 심경부주 그 부주에 새로 추가로 단 내용들 그 주에 대해서 이제 그 부당성 그리고 불필요성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심경부주의 내용 곳곳에 잘못을 지적한 뒤 종합해서 심경에 굳이 부주를 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 정민정은 부주를 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내용도 맞지 않다. 아직 상산학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부주를 단다면은 오로지 이 주희, 주자의 집주나 장구에 나오는 그 주희의 말로 다 달아야 된다. 왜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걸 다느냐? 달려면은 주희의 문장으로 다는 게 옳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정민정의 심경부주는 폐기해야 된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거예요. 퇴계 선생은 앞에서 말한 대로 정말 천지신명처럼 받들고 어버이처럼 보다도 더 엄하게 생각하고 사서 근사로
아래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책인데 제자인 정민정 실컷 배우고 난 뒤에 이 책은 쓸데없는 책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그에 대해서 이제 이황의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항목에 대해서 정복심이 심학도 심권에서 여러 심을 둘레에 배치한 것은 인심과 도심에 따라 양분한 것이 아니라 혼연한 심, 분리되지 않은 그 심을 나타낸 것이며 경, 아래에 있는 마음 공부, 경과 관계된 그 둘레에 있는 여러 공부를 배치한 것도 정민정이 40, 50년간 학문적 온축에 따른 것으로 하루 아침의 이 입론, 너의 그러한 주장으로 이걸 부정할 수 없다. 나름 40, 50년 공부한 결과로 그린 것이니 나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함부로 그 폐기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 왕백의 인심도심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깊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조목이 인심도심 정일 집중도를 새롭게 자기 걸 그려보냈다 했죠. 그걸 검토를 해요. 그리고 서로 또 편지를 오가면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을 했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신경부주, 이거 정민정의 신경부주 폐기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옛날 경전 가운데 오자나 연문, 빠진 문장이죠.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한당 이래 송나라 유학자들의 그 선례를 볼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 글자를 쑥 빼버린다. 이 틀린 글자니까 수정해. 이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작은 글씨로 요거는 오자인 듯함. 또 빠진 문장이 있다 싶으면 옆에다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빠진 듯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퇴계선생의 학문 태도를 볼 수 있죠. 선현들의 어떤 걸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는, 어떤 함부로 후학들이 틀렸다 옳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내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정민정도 퇴계 선생의 마음속에는 선현으로 인정되어 있는데 좀 오류가 있기로서니 이거는 그걸 폐기한다는 이런 태도는 학문하는 기본적 태도가 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차 논변으로 가면은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1차 질의와 이 논변 뒤에 조목이 이 진근이란 사람의 황명통기, 그 속에 그 원이름은 황명통기 지표입니다. 전체 이름은. 그리고 그 안에 학부통변이라는 그 글이, 이 글을 어떻게 소문을 떠도는 말을 듣고는 구해봐요. 구해보고 읽어본 뒤에 이제 더욱더 강하게 정민정의 신경부주를 비판해 들어옵니다. 정민정과 또 정민정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경부주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오는데, 이 진근의 그 황명통기 속 학부통변, 이거는 뭐가 하면은 진근이란 사람이 바로 이 명나라 유학자예요. 그 정민정보다 뒤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황과 거의 조금 앞선 시대 사람, 바로 뭐 시대 갈 것 없이 조금 앞선 사람이에요. 명나라에서 나온 책이에요. 소문을 통해 알아들은 거예요. 이 진근이라는 사람이 정민정을 아주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에요. 주자학 입장에 있어서. 주자학 입장에 있어서 비판한, 그러니까 이 내용 뭔가 궁금했던 거고 어렵게 구해 읽어봤어요. 근데 이 황명통기 이 책은 중국에 남아있질 않아. 지금은 그 당시에는 있었겠죠, 당연히요. 오늘날 와서 이게 이 책이 확인되고 한 게 일본에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 바로 어찌 보면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책을 구해 읽어본 거죠. 읽어보니까 바로 정민정을 또 정민정의 심경부주. 근데 심경부주 심경부주지만은 핵심 그거는 도일편, 정민정의 도일편이라는 그러니까 진건이라는 사람이 학부 통계에서 학부 통변에서 그 비판한 내용은 정민정이란 인물의 개인과 그리고 이 도일편이란 글인데 이 속에 뭔가 상산학적인 내용이 포함된 요점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한테 다시 퇴계선생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정민정이 과거 시험관으로 있으면서 시험 문제를 몰래 팔아 파직된 사실과 이 이익을 밝히는데 아주 그 셀이 아주 이익을 밝히는데 뛰어났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민정이란 인간에 대한 공격이에요. 개인, 인격이라든가 이런 비판, 그걸에서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은 막 다 이렇게 열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정민정이라는 것은 인간부터가 안 됐다. 두 번째는 진건이 학부통변에서 이 정민정의 도일편과 추자 만년정론을 비판한 내용, 요걸 들어가지고 조목은 정민정이 육구연의 상산학으로 기울었다는 관점에서 정민정과 함께 심경부주를 비판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세부적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면은 그 정민정이 이 심경부주도 지었지만 도일편이란 글을 지었는데 이 도일편이란 골 속에 이미 상산학의 요소가 있다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걸 들고 와서 정민정은 상산학에 기운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퇴계선생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추자 만년정론이라는 게 뭐고 하면은 이것도 좀 복잡한 이야기라서 제가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추자가 만년에 상산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상산학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존덕성 동문학 공부를 둘 다 중시하는 병중 입장에서 육구연처럼 상산학처럼 존덕성 공부 일변으로 한쪽 중시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흔히 추자 만년정론, 중년의 견해를 만년에 가서 바꾸었다. 마음 공부, 경전 공부 다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마음 공부 중시 쪽으로 돌아갔다. 이런 주장들이 주로 상산학의 후예들에게서 나와요. 상산학의 후예들에게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아오 논쟁에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학문적 견해가 좁혀졌다. 좁혀졌는데 주의가 투항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주자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바로 이 진건이라는 사람이 학부통변에서 이러한 바로 정민정이 이 주자 만년정론 이 입장에 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상산학의 입장에 서가 있다는 거예요. 조목이 이걸 받아서 바로 이 심경부주 속의 내용에도 이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자학, 정통 주자학을 내세우는 우리가 이런 책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마음공부, 이 내용이 상산학의 어떤 그 경향 있는 사람이 지은 편향된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 책을 보고 중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편 거죠. 문제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때까지 이황은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근의 학부통변이. 그러니까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조목조목 그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황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이미 십수년간 학생들 매일 가르치던 책이고 그렇게 중시했고, 근데 정민정이 그런 사람이란 말인가? 그리고 신경부주가 상산하게 영향을 받아서 지은 책이란 말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깊은 고뇌 끝에 한참 만에 심경후론이라는 글을 씁니다. 본인의 종합적 입장을 밝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1566년, 아주 만년이죠. 66세, 1570년에 세상을 떠니까 계속 쥐고 있다가 고민하면서 결국 결론은 그래도 심경부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 정민정이 비리와 연관된 내용은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볼 문제다.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인물 혹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인물이 정민정을 모함해서,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결국은 정민정을 두둔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목에게 충고까지 합니다. 옛 인물들을 논할 때 함부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이 북경에 가면은 옛날 이 국자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같은 성균관이죠.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북경시립도서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북경시립도서관으로 바뀌어져 있지만은 국자감의 유물들이 쫙 전시가 돼 있으니까 국자감과 관계된 그것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국자감 이래 되면은 과거시험 관계된 내용이 중요한 전시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과거시험과 관계된 전시 가운데 다양한 과거시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는 요즘 전시하는 거 보면은 실제 사람 인물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다든가 문서만이 아니고 그와 함께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장면들을 재현해서 그걸 같이 전시를 해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잡하지도 않아요. 아주 깔끔하게 잘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 시립도서관 그 전람실 만들기 전에도 국자감을 들려서 이래 뭐 여러 가지 참 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뒤에 갔을 때는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전시관을 만들어 놔서 또 들어가 봤죠. 들어가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정민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시 안에 전시된 내용이 뭐가 하면은 정민정의 과거 시험 문제 몰래 유출해서 이제 파직된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해놓고 크게 장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민정의 과거 시험 사전 유출 사건은 중국 과거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퇴계 선생은 바로 이 퇴계 선생이 이 문제, 조목과의 논쟁에서 오간 내용이에요. 퇴계 선생은 끝까지 정민정을 옹호하는 거예요. 판 적 없다. 그래서 제가 퇴계 선생님 틀렸습니다. 정민정은 정말 보니까 중국 본 역사에서도 과거 시험을 사전 유출한, 정말 이거는 그 당시 당대에 크게 문제됐던 인물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웃으면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근이 학부통변에서 정민정을 비판한 내용 중 이
만년 상산하게 빠져 주의가 만년에 육구연의 영향을 받아 존덕성 공부 중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제 제가 앞에 말했죠. 이게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크게 잘못되었다. 주의는 이 수레의 두 바퀴, 그러니까 우리가 수레가 굴러갈 때 한 바퀴만으로 굴러갈 수 없다 이거죠. 두 바퀴 다 굴러야 된다. 또 새의 두 날개, 새가 날 때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다. 두 날개 다 있어야 된다. 이 예를 든 것에 볼 수 있듯 도문학과 존덕성 공부 모두를 함께 중시했다. 주의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산학은 불교와 같은 것으로 사특하고 방자하여 주자학과는 결코 같을 수 없으며 또 주자학은 상산학의 영향을 결코 받은 적도 없다. 이런 내용을 밝혀요. 당연히 이거는 뭐 퇴계의 입장에서 그죠? 주자학과 상산학, 주자 만년 정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만년의 입장을 바꾸어서 상산학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다. 정말 이거 사실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오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리고 정민정, 이 제가 제일 중요하고 논란이 되었던 것이 제일 마지막 장, 주희의 존덕성 제명장, 여기에 정민정이 부주를 달면서 추가로 주를 달면서 오징의 문장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오징이라는 사람은 원나라 때 유학자인데 상산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흔히 얘기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오징이 그런 인물인데다가 정민정이 갖다 붙인 오징의 그 문장 내용도 뭔가 주의가 만년에 존덕성 공부를 강조한 이런 내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내용, 오징의 문장을 딱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민정과 더불어 정민정이 부주에 넣은 오징까지도 끌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존덕성을 중시한 것으로 주자학을 말한 것은 이 두 사람 당시 퇴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자학의 말패를 구하려는 뜻에서였으며 이게 이제 정민정 오징을 약간 두둔하는 내용이에요. 이 정민정의 기본 생각도 또 오징의 문장, 정민정의 오징을 그 문장을 넣은 이유도 주자학의 말패, 이거는 뭐가 하면은 주자학이 크게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그만 학생들이 공부의 본령은 잊어버리고 주자가 한 말패란 건 뭐가 하면은 가르친 내용을 정리 분석하는 게 이 말패예요. 이론적인 부분에만 빠지는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 그 말패 이게 일어나서 이거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겠다. 이 말패로부터 벗어나야겠다. 퇴계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패단은 이미 주자가 살았을 당시에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의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뭔가 존덕성 공부를 쪽으로 좀 기울어진 채로 가르쳤다. 스스로도 자기 제자들이 너무 경전 공부로만 빠져서 또 자기가 가르쳐준 내용 거기에만 빠져서 원래 유학의 공부 본령은 잃어버려서 큰일이다 생각해서 주의도 그런 적이 있고 오징과 정민정도 그런 생각에 넣었다. 이래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퇴계는 굉장히 옹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입장을 보인 거예요. 열어놓고는 이야기하기를, 그렇지만은 이 정민정이 주의의 학설을 초년설과 만년설로 나누어 존덕성 공부를 말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눠볼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는 거죠.
만년의 존덕성 공부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위의 학설을 마치 중년설 다르고 만년설 다른 것처럼 이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놓고 또 하는 이야기가 심경부주에서는 도 1편에서처럼 상산학으로 기울어지거나 주위가 만년의 상산학과 합치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될 것 없다. 그가 가려 뽑은 부주들은 모두 주위의 말이거나 혹은 후대 유학자들이 이것을 잘 드러내 밝힌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서 보면 이황의 심경부주를 두둔하는 모습이 도를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정 아니다. 문제 없다. 역사적 인물을 함부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심경부주도 문제 없다. 정말로 조목 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산학으로 이래 기울어졌다면 참 문제이겠으나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제 정민정이 도일편에서 말한 어떤 주자설을 중년 만년 나누고 만년 정론 입장에 서고 그리고 주의가 주자학이 상산학으로 기울어졌다라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당연히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논쟁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일단 끝이 이제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논쟁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났는데 이에 대해서 조목이 이황의 이러한 심경후론속 답변을 흔쾌히 받아들였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목과 더불어 그 제자들은 다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심경부주에 대해서 이황의 정본이 뭔가 이미 심경후론은 이제 지었으니까 심경부주와 이 심경후론을 연결시켜서 이제 우리 퇴계학파 후예들이 교과서로 볼 수 있는 퇴계 선생의 견해가 들어간 심경부주본을 만들자. 그 작업에 매진하면서 제가 이 김부륜의 심경착이라든가 이덕홍의 심경지리, 이함영의 심경강록, 조익의 심경지리 고오라는 이런 책들이 줄줄이 간행돼 나옵니다. 이 다 퇴계 선생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심경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심경부주를.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별난 인물이 정구, 한강 정구입니다. 정구는 이 바로 심경팔이라는 저술을 하는데 완전히 체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기존 심경부주 판본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는데 한강 정구는 완전히 체제를 바꾸고 정민정의 부주 단걸 전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편장 구분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심경이지 완전히 새로운 심경을 만들어내 놓은 거죠. 그야말로 정구본 심경 부주도 아니고 심경을 만든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퇴계 문화의 아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정구란 인물, 퇴계 제자들 가운데 정구라는 인물의 그 위상, 특징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이 심경부주가 이 퇴계가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임금과 앞에서 강의하는 경연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그거 국가 편찬해라. 그런데 이제 그 편찬 책임을 송시일에게 맡긴 거예요. 송시일이라는 인물은 잘 아시다시피 영남 학파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서는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쟁도
남인과의 당쟁에서 그 기호 노론 기호학파의 제일 우두머리였고 결국 본인도 당쟁에 희생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숙종이 바로 송시엘에게 신경부주를 간행하라. 정작 중시했던 거는 영남 퇴계학파 쪽인데 반대 학파, 당파에다 맡긴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송시열도. 그래서 편찬하면서 신경부주를 내고 두고 그 다음에 퇴계에 이 심경후론을 함께 실어요. 근데 그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또 본인도 나름 견해가 있는데 본인 견해를 넣긴 그렇고 본인과 가까웠던 같은 학문적 비슷한 입장에 있던 조익이라는 인물 그리고 박세채 이런 이 사람들도 이미 심경 관련 저술들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견해를 살짝 또 넣어서 편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심경부주는 그냥 학자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 왕도 보는 책이 되고 왕을 가르칠 때 강의할 때도 쓰는 책이 되고 또 기호학파의 그야말로 영수라고 일컬어지는 송시열이 또 왕명을 받들어서 편찬하게 되니까 기호학파에서도 계열에서도 연구하는 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송시열에서도 내포되어 있었지만 그 후학들은 율곡학파들은 퇴계를 신경부주를 중시했던 퇴계를 공격하는 관점에서 저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계의 관점도 비판하고 그러니까 심경부주 관련 저술은 저술인데 전체적으로 심경부주를 굉장히 비판적 각도에서 서서 저술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쟁이 엄청 격화될 때 아닙니까? 이제 퇴계 학설이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퇴계 학파 쪽에서 다시 반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퇴계 학파의 후예들에서도 또 반격 혹은 이 퇴계설을 옹호하는 또 신경 관련 저술들을 남기면서 20세기에 거의 이르도록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나 그걸 제가 자료로서 쭉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전체는 이렇게 전개되었는데 결국 이 강의 제목이 바로 심경후론과 퇴계학이고 그래서 마지막 그 관계성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퇴계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 퇴계 선생은 마음 공부의 이 교과서로서 심경부주에 대한 절대적 신뢰, 마음 공부, 교과서로서는 신경부주만 한 게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편찬한 정민정에 대해서도 막 옹호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기호학파 쪽에서는 이 정민정은 물론이고 신경부주도 상당히 문제 있는 책이다. 그 문제 있는 책이라는 것은 상산학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문제 있는 책이다. 이런 입장이죠. 두 번째, 결국 이 마음공부 중시 요과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음공부를 편중하는 모습. 요거를 이러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공부 편중 경향. 요렇게 저렇게 말은 했지만은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두 가지 공부. 결국은 존덕성의 마음공부와 도문학의 경정공부 가운데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 보인 점. 그리고 이게 퇴계 심학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주의와 마찬가지로 이 존덕성, 거경, 지, 마음, 요거 뭐 동일로 볼 수 있죠. 뭐 존덕성 공부, 거경 공부, 마음 공부, 지 한 계열이고, 그 다음에 도문학 공부, 사물, 경전 공부, 치지, 행 한 계열인데, 이거는 원론적으로는 주의든 퇴계 선생이든 다 병중이에요. 둘 다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이 속에 마음 공부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는, 이걸 편중이라고, 치우치게 중시함, 이런 경향을 드러내고 있고, 실제 기호학파 쪽에서 계속해서 이 기울어지는 면을 공격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마음 공부 중시하는 게 상산학의 영향이다 라는 말을 직접 하기까지도 해요. 퇴계학을, 퇴계 선생을 상산학으로 이 신경부주 때문에 연결적으로 비판하는, 또 나중에 양명학이 등장하고 난 데는 양명학으로까지, 상산학의 계승관계가 양명학, 다 심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조선 후기로 오면은 양명학까지 묶어서 퇴계학, 퇴계학파를 공격하는. 그런데 실제 또 퇴계학파 안에서는 이 둘을 갖다가 본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존덕성 공부가 본이고 마음 공부가, 경전 공부가 말이다. 혹은 주, 존덕성 공부가 주다. 그리고 도문학 공부는 자다. 자라는 것은 바탕 재료, 이런 거예요. 한 등급 낮은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퇴계학파에 존덕성 공부 70%, 도문학 공부 30%라고 또 말하는 학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퇴계학파, 퇴계 본인도 좀 기울어진 경향이 있고, 후대로 올수록 뭔가 이걸 차등적으로, 둘 다 필요한 건 맞지만은 50대 50이 아니란 이야기죠. 뭔가 비율에, 그러니까 마음 공부 중시, 이게 분명히 퇴계 쪽에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비판하는 율곡학파, 기호 율곡학파 쪽에서는 계속 그 점을 들면서 기울어지고 있고, 상산학 영향이고, 이거는 추자로부터 벗어났다, 이 비판이 이어지고, 이게 이제 그 바로, 그게 바로 제가 이제 편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산학, 양명학 계열의 주자 만년 정론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주의가 만년의 사물 공부 혹은 이 경전 공부로 빠지는 이 폐단, 말패를 막기 위해서 존덕성의 마음 공부를 강조했다고 강변했고, 일단 그 신경부주를 옹호하면서 이랬는데, 요거는 신경부주에 대한 옹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 그 자신의 당시, 바로 이 이황 당시 이 말학과 과거지학,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경전에 빠져 있고 과거 시험 준비나 하는 이러한 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퇴계 자신의 인식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림파의 도학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사화기의 마지막 지점에 살았던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이 사화에 희생되었던 이 사림파의 도학 정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걸 이론적으로 연결시키고 자신이, 그래서 이 실천 중시. 근데 여기에서 실천을 중시하는데 왜 마음 공부냐? 지와 행에서 왜 마음 공부를 행과 연결시키느냐, 이 문제는 주자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말과 행동, 물론 언행을 조심해야 되죠. 언행 공부 중요해요. 이게 실천이죠. 그런데 주자학자들은 말과 행동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실천 공부는 그 발생하는 지점에서 공부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미 해버린 말, 이미 해버린 행동, 말과 행동은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거를 붙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 거예요. 결국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지점에 공부를 집중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곧 행의 공부. 달리 말하면 행의 시초 공부죠. 좋게 마음 먹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 좋은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행을 마음 공부로 연결시킨 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이 강조. 그래서 결국 논쟁은 정민정의 심경부주가 문제가 있냐 없냐지만 실은 퇴계 자신의 생각으로 볼 때 현실 인식에서 지금 유학자들 전부 껍데기만 유학자지 전부 과거 시험 준비나 하고 경전 거기에 빠져서 이거 유학의 본령 아니다. 우리 유학은 성년되는 공부다. 성년되는 공부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 공부를 바탕으로 한 어떤 도덕적 성취가 성년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지금 유학자들은 껍데기만 그렇지 실은 경전 공부에 매달리고 있고 거기만 매몰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 시험 경전 보는 이유가 과거 시험만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게 우리 유학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적 입장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퇴계의 심학으로 연결시키는 대목이죠. 그렇게 봤을 때 심경부주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주의도 그 당시에 학생들, 그 당시 유학자들이 문제가 많은 거 이렇게 등치시키는 거죠. 겹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살인파의 살인정신을 도학정신을 개성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결국 이것이 퇴계심학으로 이어지고 결국 제가 이 5분 5번째 중에 첫 번째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퇴계학은 리학인가 심학인가 이미 퇴계학의 뿌리는 주자학이고 주자학의 뿌리는 북송의 그 여러 주도리를 위시한 유학자들인데 이미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유학 분위기가 일어날 때 핵심은 성년대매학, 성학 추구이다. 그 성학 추구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퇴계학이고 여기에서 더없이 중시되는 게 결국 존덕성의 마음 공부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 제가 이걸 정리를 그래서 이미 퇴계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퇴계 성행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주자학의 리학이라는 어떤 일종의 우주론, 존재론 이런 겁니다. 기본 구도는 다 만들어졌고 공고해졌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마지막 숙제인 성년됨으로 치달아가는 그 과정에서 심학적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어떤 철학사적 전개 위에 퇴계가 있다라고 보는. 그래서 이미 이 퇴계 단계에 이르게 되면 중국 같으면 명나라 중기에 해당되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제 철학의 중심이 세계, 이 리다, 기다 이런 문제에서 이제는 마음의 문제로 결국 실천의 문제로 넘어오게 되는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는 이 주자학이 양명학으로 전환돼 넘어가는 양명심학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선에서는 주자학이 퇴계 심학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대적 전환 지점에 있었고 어찌 보면 그 지점에 퇴계가 있었다. 퇴계가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라기보다도 그런 위치에서 퇴계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퇴계학은 주자학 존덕 승파의 적극적 개성이자 한국 주자학의 시대를 연 것이다. 실은 주자 이후에 보면은
주자학은 존덕성 공부를 중시하는 계열과 도문학 공부를 중시하는 계열로 나눠집니다. 근데 바로 퇴계학은 존덕성 공부를 중시하는 계열의 그 끝, 요즘 말하는 뭐 끝판왕이다. 그 끝 지점에 있는 인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한국 주자학의 시대를 이미 퇴계학이 일어나고 할 때 중국에서는 사실상 주자학은 끝이 납니다. 새로운 학문체계는 양명학으로 전환이 되어버리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대로 주자학인데 새롭게 일신된 변모된 주자학으로, 그게 바로 퇴계학으로 가게 된다. 이런 제 전체적인 그림 속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퇴계 선생의 마음 공부에 대한 강조는 마음에 대한 철학적 강조로 이어진다. 철학적 무게를 싣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이라는 것은 주자학 체계 내에서 성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주자학에서 중요한 이 심성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심, 성, 정이라는 이 세 개념 주자학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인데 아무래도 성을 갖다 성적 리라고 해서 인간의 내재된 도덕적 본성은 천리다. 이미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뭐 달리 말하면 작은 하늘이 마음속에 그 본성, 인간은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이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절대적 어떤 그 위상을 부여하고 나니까 심과 정은 주변적이거나 하위적인 개념으로 굉장히 좀 쫓겨난 성이 중심적 개념으로 가게 되면서, 그런데 이런 마음 공부, 모든 것은 마음 공부 여하에 달렸다. 성년됨도 마음 공부 여하에 달렸다. 이렇게 가게 되면서 심이 굉장히 중시되고 심에 대한 철학적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이전 주자학이나 이이 그리고 이이의 율곡학파에서는 심을 키로 보는 심시기, 그래서 심을 키로 보는 입장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퇴계 이황 그리고 그 학파 퇴계 학파는 심합리기라 해서 심은 리와 키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심을 키라고 보는 쪽하고 심에는 물론 키지만은 리도 있다. 주자학에서는 리는 절대적 위치에 있고 키는 하위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결국 존재론적으로 심의 위치가 올라가고, 이것도 퇴계학파와 율곡학파 간에 계속 논란이 되는, 또 율곡학파의 견해는 주장의 근거는 주자학에서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퇴계학파의 입장은 신경부주도 그렇고 주자학으로부터 일탈했다, 벗어났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다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리유체용, 리에는 체와 용이 있다. 이래 이 얘기를 하면서 리의 체와 리의 용, 이 리의 용, 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신이고, 그리고 이게 리발, 흔히 우리가 퇴계학설의 이기호발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 위해서 리와 기가 모두 발한다, 발동한다, 발출한다, 이런 이야기죠. 운동한다는 이야기. 퇴계학 학파, 퇴계와 퇴계학파의 대표적 학설, 리발설. 리발설의 근거가 리유체용설의 리의 용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는데, 이때 리라는 것이 다 마음 가운데의 리이다. 심중지리이다. 우리가 리다 기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아주 보편적, 일반적, 전체적 틀인데, 퇴계 이황의 철학으로 오게 되면 거의 그거는 마음속의 리의 문제예요. 퇴계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리, 그리고 리의 운동성 문제, 여기에 철학적 문제가 주어지면 관심이 주어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철학을 구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
율곡학파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비판받는, 비판의 핵심은 앞서 말한 대로 주자학으로부터 벗어났다. 교과서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심학, 이게 결국은 마음 공부 중시는 마음 중시로, 그리고 마음 중시는 결국 퇴계의 성리설의 핵심적 구조를 짜는 쪽으로 또 연결돼 간다. 관계돼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심경후론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까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것이 결국은 퇴계학 전반과 어떻게 연결돼 가나를 제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왕의 퇴계학 요번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끝날 쯤 이야기 드렸던 바와 같이 퇴계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신경 또 관련되는 또 신경 후론에 대한 이야기라서 아마도 이 이야기가 이 5번의 시간을 총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원식 교수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정리적인 의미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퇴계학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번의 시간 속에 참 이야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또한 이야기 나온 속에서 존덕성, 도문학 이야기며 또 심중질이 저번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늘 또 나와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질문하는 시간이 오늘 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받고 또 선생님 좀 부족한 이야기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질문들이 좀 있어서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술적인 전문적인 어떤 학술 집단에서 말씀 나누는 거 말고 또 일반적인 견해에서 떠도는 말들 중에 주자는 선지후행, 그러니까 아는 거 뒤에 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양명은 이제 지행합일이라고 해서 아는 것과 이제 하는 것, 행하는 것은 한 가지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하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이제 퇴계는 지행호진 혹은 지행병진이라고 해서 암과 하는 거, 행하는 것은 서로 도와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주자께서 저도 선지후행은 아니고 주자도 지행합일인데 일반적인 견해에서 오해 같은 거 있죠. 선지후행이라는 주자가 그거를 조금 더 잘 어떻게 주자를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행호진병진과 지행합일 그리고 선지후행 이 세 가지의 어떤 간극에는 아주 미묘한 의미 차가 있는데 선후의 관계에 따라서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우와 연결해서 요건 홍희 교수님 예전에 논문을 쓰신 게 있습니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별 부분을 이야기하신 논문이 있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 한 편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참 궁금한 문제죠. 이게 궁금한 문제고 특히 성현됨을 추구했다. 이거는 주자학, 양명학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다 이거는 저는 신유학이고 또 어찌 보면 성리학으로 이게 용어 가지고도 논란들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서 어느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조금 펼치면은 이거는 뭐 장광설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지행합일, 그 주자학을 비판한 양명학에서 지행합일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학설이다. 여기에 굉장히 이 말에 오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행합일설을 주장한 양명학이 주자학을 비판했다. 그러면은 주자학은 지행합일 아닌가? 그럼 주자학은 지행합일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 주자학 개성자인 퇴계도 지행합일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거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지행합일 당연히 주장하죠. 도덕철학자들인데 지행합일 안 해도 된다는, 도덕철학자가 아니라도 우리 일반 사람도 지행합일 안 해도 된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큰 오해가 있다. 당연히 주자학 또 지행합일을 주장을 했는데 지와 행을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지는 지이고 행은 행인데 이 둘이 합일되어야 한다. 이거는 주자학에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상식적 견해 아닙니까? 우리가 안다는 문제와 행한다는 문제는 일단은 별개 구분되는 문제고, 그렇지만 이거는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결합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속에도 이게 주자학적인 생각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양명학이 또 지행합일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맥락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합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지와 행은 구분되지 않는다. 주자학에서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원래 지와 행은 합일적인 거다.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자체가 구분 안 되는 것을 구분시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 논문 이야기에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이 양명학의 지행합일론을 지행합일론적 혹은 구분되지 않는다. 불분론적 지행합일론. 이 앞에 갖다 말을 갖다 붙여서 안 그러면은 완전히 엉뚱한 대로 이해가 빠져버린다. 이제 일단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질문인 것 같은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나눠 봤으면은 지와 행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게 무엇이 앞이고 뒤인가? 이제 이 문제. 그래서 주자학은 기본적으로 선지 후행론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자학 견해일 수도 있고, 대학에서 보면은 8.5 공부 순서에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유학의 공부를 8개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순서적으로 한글로 주자학에서는 인식했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게 경물치지고 그 다음에 성의정심 해서 이래 되니까 먼저 알미의 문제가 앞이라는 생각도 가졌고, 특히 이 경물치지 항목이 대학에서만 뭐 사물지 이런 이야기, 인식론적 이야기, 그래도 단어라도 나오는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네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이전에 주석도 뚜렷하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자학에서는 제가 그 본 강연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게 이 인식의 문제가 빠져 있다. 이 경물치지 네 글자에 완전히 요즘 말로 꽂혀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안 풀면 해결이 안 된다. 철학 체계가 안 선다.
그래서 이번 학파의 운명을 걸고 여기에 매달린 겁니다. 지혜 부분을 복원시켰다 할까요? 아니면 만들어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주자학자들은 그 혐의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경전이 없는 내용을 만들어냈다. 근데 거기에서도 순서상으로 보면은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뭘 행해도 알아야 행하지. 어찌 보면 주자학자의 생각이 그건 거예요. 그러면서 알도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있지. 그거는 명행이다. 우리 주자학에서 말하는 그 행위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것,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알고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 그 행을 제대로 된 행위라고 하지. 이제 이런 인식이 이게 이러한 그 주자학 체계 내에서 경물 취지를 가지고 인식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인물이 바로 주위의 선구자인 정입니다. 그 정호가 이천이죠. 정이천. 그리고 이제 그 주위로 와서 그게 완성이 되어 들어가는데 정이천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분명하게 선지후행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정이천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알미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실은 그렇지는 않는데 워낙 없던 부분을 만들어내고 강조하다 보니까 지가 행보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무슨 범주가 선우 범주와 더불어 경중의 범주가 들어온 거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래서 선지후행일 뿐만 아니라 지가 더 중요하다. 지가 행에 미치는 영향과 행이 지에 미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이 말이에요. 그 지가 더 크다라고 느껴질 정도.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그 예문이 있어요. 지금 어떤 시골 사람이 낙양을 간다고 하는데 낙양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데 낙양을 어떻게 간단 말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낙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낙양을 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는 지가 행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들어가 있죠. 지 없는 행은 없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정의천의 이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주의 같은 경우는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의는 좀 부담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행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으로 말하자면은 지가 앞이고 지선행우.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경중으로 말하면은 행이 중요하고 그래도 행이 중요하고 지가 가볍다. 멋있네요. 예, 그게 이제 주자가 수용을 하는데 약간 수정을 해서 그래도 주의까지도 다 중지론자로 몰려요. 결국은 없던 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의 영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자학은 기본적으로 선지후행. 그런데 선지후행인데 그러면은 또 주자학은 호발병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충돌이 있지 않는가?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같은 두 개를 놓고 범주를 놓고 무엇이 앞인가 할 때는 그래도 시간상 선과 선후 알아야 행한다. 또 하나는 이 선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상의 의미만 아니고 경중의 의미도 일부분 포함할 수도 있는 이런 선도 있고 그래서 둘을 1대1로 비교할 때는 뭐가 더 비교할 때 문제고 호발병진은 우리의 일상적 우리 상황은 서로가 상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걸어갈 때 왼발이 나가고 요게 지라면 오른발은 행이라면은 그러니까 왼발로만 갈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왼발이 나가면 오른발이 나가야 되고 오른발이 나가면 또 왼발이 나가서 여기 호발병진설이거든요. 호발병진설. 그 왼발이 나가야 다시 오른발이 나갈 수 있고 오른발이 나가야 왼발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만 왼발로만 갈 수가 없고 오른발로만 갈 수 없다. 여기에 호발 서로 발하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진 함께 나아간다. 이 병진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진이란 말이 선호하고 충돌 안 되냐 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그 강연 중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게 이 행위 공부가 사실상 마음 공부다. 제가 고래 이야기에서 그 이유가 결국 말과 행동은 언행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 생각해서 효과적인 거는 그 마음이 갈라지는 부분, 그 부분에 공부를 집중해야 돼서 마음 공부로 간 거다. 이제 요랬고 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게 사실 지는 이제 그 경물치지 이 부분을 해석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격자를 어떻게 해석할까, 물자를 어떻게 해석할까, 또 치지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 논란 속에 결국 이 주자학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논란이 끝이 안 납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체의 해석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 경물치지 공부, 지혜 공부를 사물 공부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여기에 글을 적었습니다만은 사물에 대한 공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이치를 탐구하는 공부. 그러니까 사물에 그냥 사물이 아니고 사물 속의 이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무슨 물건들 이런 사물이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은 산은 물야라 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사태입니다. 사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도덕 철학자인데 어떤 상황 발생이에요. 상황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우선 먼저 그걸 니라고 본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그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사태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이게 경물치지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드니까 하기는 하는데 정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누가 정답을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여기에서 그 정답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경전속이라고 본 거예요. 경전속에 수많은 청년들의 수많은 사태,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면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떠들어댈 건데 경전을 보면은 성령의 간 길은 다 진리다. 이 사람들은 그래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태를 보는데 그 사태라는 것도 껍데기에 지나지 않잖아요. 왜 이분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 상황에서 왜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리로 다가가는 거예요. 경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했지? 왜 이렇게 말했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 이게 경물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경물치지 공부한다고 해서 어떤 사물 공부하는 거 없어요. 결국은 경전 공부라가 펴놓고 공부하는데 문자에만 매달리면은 사태 껍데기를 보는 거고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면 그 안에 이치까지 본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하나 또 내일 하나 계속 경전 공부를 통해서 그 이치를 탐구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하련관통 이런 말을 하죠. 주의가 툭 터지듯 대나무가 칼로 딱 자르면은 쪼개면은 쫙 갈라지듯 뭔가 캄캄했던 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쫙 갈라지듯 앞이 열리고 보인다는 거죠. 뭔가 이게 소위 말하면 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그 우쪽에 보면 케이스 스타디죠. 그 케이스 스타디가 완숙해지면은 이제는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딱 보면은 이의 관점에서 리의 관점에서 사태를 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발로 요게 이제 그 지혜의 영역. 왜
경물치지 사무 공부가 경전 공부가 됐는지, 경문 공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요걸 제가 좀 보충 설명을, 그러니까 독특한 이들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성녀는 절대적이다, 옳다, 그리고 경전 속에 거기에도 행적이 들어있다, 그 리를 탐구하면 앞으로 자기가 제발로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성년처럼 판단하고 성년처럼 행동할 수 있다. 판단 부분이 지혜 영역이고 행동하는 거는 이제 행위 영역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려면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구도로 짜여져 있는 좀 틀 속의 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자세하게 또 길었습니다. 예.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예.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예. 일단 예약되어 있는 그 질문이 있으니까 일단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결국 태계의 학문 심학이라고 하는 게 주작에서의 어떤 이제 그 심적인 힘을 강조한 존덕성파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율곡학파에게 계속 지속적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율곡 쪽에서 봤을 때 태계나 양명학이나 너무 이제 지나치게 힘 쪽을 갖다라는 건 동일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태계 자신은 양명학하고 어떻게 자기의 어떤 심학적인 학문 체계를 어떻게 자기는 구분 짓고 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계 같은 경우 전순독 변을 지어가지고 스도가 아마 그 양명학하고 딱 그 구분 지점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점을 중심적으로 짓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선생님께 뒤에 주신 자료 중에서 뒤에 실학파가 특히 뭐 이익이나 정약용이 심하게 대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분명히 이렇게 주작적인 어떤 도덕 체계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 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맥락이 있어 이들은 계속 이 심학적인 심학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질문인데 얘기도 길어질 것 같긴 한데요. 짧게. 예,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율곡 계열에서 많이 비판을 하죠. 존덕성 이 부분에 때문에 양명학과의 그 거리를 굉장히 가깝게 보고 있죠. 근데 퇴계는 계속 비판을 하죠. 양명학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자기 주장과 양명학은 당연히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실학파,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 이분들 또한 그 이 심학, 신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대답이 좀 더 쉬웠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쉬울 것 같은 먼저 하면은 이들도 유학자이고 조선시대를 살았고 그래서 도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 그 도덕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국 마음 공부 실천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정약용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저수를 해놓고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소학과 이 심경만 들고 지냈다. 이랬다 하는데 정약용의 심경은 상당히 내용은 다르죠. 다르지만은 여전히 조선 도덕 왕국인 조선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유학자로서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하고 또 뭐 퇴계 학파로서의 어떤 학파적 연계성 저는 이 점은 크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율곡 학파에서도 양명학 쪽에서도 다 저수를 남기니까 흔히 성호이익과 다산 정약용을 학맥으로 봐서는 퇴계 학맥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학맥적인 연관보다는 전체적인 조선이라는 어떤 그걸로 이해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이래 보면은 퇴계 심학 저 자신부터가 그 용어를 적극 주장하는 사람이고 사용하는 사람이고 또 신경부주와 관련해 봐서도 충분히 율곡 학파로부터 심학 특히 이때 심학은 이제 상산학으로 기울어졌다. 아직 양명학과의 연결은 뭐 퇴계도 뭐 양명학과의 혐의는 별로 그는 후대 가서 퇴계학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가 되고 주로 상산학 그로 기울어졌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어떤 그런
지적과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퇴계 스스로는 어떻게? 상사는 선악이다. 그 불교 중에서도 극단적 불교죠. 극단적으로 심을 강조하는 불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소위 말하는 상사랑 아니다. 상사랑은 불교야. 이제 이 말로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 않는가. 이미 그 학문 내적으로. 이에 대해서 뭐라고 퇴계 스스로 좀 더 이론적 근거를 가진 변론. 그 양명학에 대한 비판, 전섭록변, 어떤 이런 거를 하면서도 자기는 상산학, 양명학 계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래서 상산학이 아니다. 나 이래서 양명학이 아니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퇴계 선생의 본인의 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 대해서. 근데 나는 본인의 입보다도, 결국 그 퇴계학의 이론적 기반, 그 이론적 차이, 양자 간의 이론적 차이를 지금 학자들이 규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뭔가 퇴계가 나는 상산학 아니야 했다고, 그래 상산학 아니지, 여기로 안 했다 했잖아, 이걸로 끝내지 말고 직접 상산학과 퇴계학 혹은 퇴계학과 양명학을 이론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줌으로써 퇴계의 직접적 답변을 대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상산학과 퇴계학의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양명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아무리 그 퇴계학이 심학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기론이라는 어떤 이거는 퇴계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는 맞거든요. 중심이 이제 이쪽으로 왔다는 퇴계 심학론의 이야기지, 그 부분을 폐기했느냐 폐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 부분은 결국 인간의 도덕을, 형이상학을 끌어와서 설명하느냐, 양명학은 그 형이상학의 흔적이 굉장히 흐릿해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이라든가 두 가지 공부론 내에서 차이라든가 심성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 이런 것에서 이론적 차이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론적 차이가 결국 퇴계도 본인이 내 상산학 아니야 하면서 상산학과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그런 차이점들을 말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산학과 퇴계학 차이 논문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퇴계학과 양명학 차이도 별로 안 썼죠. 그러니까 전선록변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된 퇴계 양명학에 대한 비판, 제한된 것만 이야기했지, 이 둘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비교한 논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대충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지는 어떤 차이로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덧붙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에 글을 쓰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부분에서 조금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면, 이제 말년에 보면 퇴계가 그 연평 이동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나중원, 양시로 올라가는데, 결국 정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도남학파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도남학파 계열이 미발체인 공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힘주어 이야기를 하면 사실 또 그런 맥락이 또 작용하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내가 상산을 기울지 않았다,
분명히 내가 그 이제 주의처럼 이 정호정의의 이 계열을 타고 있다. 다만 그게 이제 도남학 이 계열에 서 있을 뿐이다. 그게 당연히 미발로 가면 결국 경공부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런 걸 이제 상대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결국 이게 상상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5주에 걸쳐서 그 퇴계학에 대한 나름의 그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어렵죠. 예, 퇴계학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요번에 다루었던 5편의 그 저술 자체만 보면 또 거기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이 퇴계학에 대한 좀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번 그 콜로키움 5편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아마 2학기 때 다시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